트럼프의 호르무즈협 봉쇄 계획이 발표됐지만 최우방 영국부터 즉각 우린 빠지겠다며 등을 돌렸습니다. 호주도 일본도 줄줄이 거리를 두면서 봉쇄하려던 미국이 되레 고립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이 혼란의 여파가 지금 대한민국의 기름값과 물가를 직격하고 있습니다. 브렌트유는 배럴당 $100를 돌파했고 서울 주유소 휘발유 가격은 리터당 2,000원을 넘겼습니다. 오늘은 호르무즈협 봉쇄가 우리 경제에 어떤 충격파를 보내고 있는지, 그리고 이 사태가 어디로 향하는지 추적해 보겠습니다. 이 옆 봉쇄가 갑자기 튀어나온 게 아닙니다. 배경이 있습니다. 2월 28일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 본토를 합동 공습하면서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이란은 곧바로 호르무즈 해협을 사실상 봉쇄해버렸습니다. 전 세계 해상 원유의 약 20%가 지나는 길목이 막힌 겁니다. 전쟁 전 하루 135척이 지나던 해협에 이제 4척에서 10척만 겨우 오갈 정도였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파키스탄이 중재에 나섰고 4월 7일에야 겨우 2주간의 휴전이 합의됩니다. 그리고 지난 4월 12일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에서 미국과 이란이 마주 앉았습니다. 전쟁을 끝내기 위한 종전 협상이었습니다. 회담은 무려 21시간 동안 이어졌습니다. 밤을 꼬박 세우고도 테이블을 지켰다는 뜻입니다. 그만큼 양쪽 다 절박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3당 부분에서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종전 조건, 제재 완화, 여러 의제에서 접점을 찾았습니다. 거의 다 왔다는 분위기가 흘렀습니다. 그런데 딱 하나, 마지막 카드에서 모든 게 무너졌습니다. 핵무기였습니다. 미국은 이란에 3가지를 요구했습니다. 핵무기를 포기하고, 핵시설을 해체하고, 핵무기 재료가 되는 농축 우라늄 400kg 이상을 넘기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란은 단칼에 거부했습니다. 21시간 동안 쌓아올린 합의가 이 한 가지 쟁점 앞에서 한순간에 무너진 겁니다. 결국 J.D. 벤스 부통령이 나와 협상 결렬을 공식 발표합니다. 21시간을 붙잡고 있었지만 빈손이었습니다. 양측 반응은 극명하게 갈렸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부분 사항이 합의됐으나 핵무기 포기만 불발이라면서 이란이 결국 돌아올 것이라고 했습니다. 자신감 있는 톤이었습니다. 반면 이란 측 반응은 정반대였습니다. 미국 측이 이란 대표단의 신뢰를 얻는데 실패했다고 맞받았습니다. 깨진 이유조차 서로 다르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같은 테이블에서 21시간을 함께 보냈는데 결국 핵이라는 벽 앞에서 외교는 멈춰버렸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협상이 깨지자 트럼프는 놀라운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바로 그날 트루스 소셜에 직접 글을 올립니다. 이란 항구를 전면 봉쇄하겠다는 선언이었습니다. 미 해군이 호르무즈 해협을 드나드는 모든 선박, 봉쇄 절차를 즉각 시작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란에 통행료를 낸 선박은 공해상에서 찾아내 차단하라고 했습니다. 이란에 전쟁 물자를 보내는 나라에는 관세 50%를 매기겠다고 경고했고 중국도 예외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같은 날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트럼프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하고 싶진 않지만 이란의 담소화 시설과 발전소를 타격할 수 있다. 매우 쉬운 목표물이다. 이란의 사회 기반 시설 자체를 겨냥하겠다는 뜻이었습니다. 이 선언이 나온 다음 날 미 중부사령부가 공식 시행 일정을 발표합니다. 한국 시간으로 4월 13일 밤 11시부터 봉쇄를 시작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대상은 아라비아만과 오만만의 모든 이란 항구, 적용 범위는 국적을 불문한 전 선박입니다. 다만 이란이 아닌 다른 나라 항구로 향하는 선박의 항행 자유는 방해하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게 하나 있습니다. 트럼프가 왜 이렇게까지 나왔느냐면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통과하는 선박마다 비공식 통행료를 걷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선박 한 척당 최대 200만 달러입니다. 결제는 위안화 아니면 암호화폐로 받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란이 매달 벌어들이는 돈이 6억에서 8억 달러에 달했습니다. 이란 의회에서는 아예 이 통행료를 공식 법률로 만들겠다고 입법까지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통행료로 전쟁 자금을 벌면서 동시에 해협을 틀어주고 있으니 도저히 놔둘 수 없었던 겁니다. 정리하면 이런 상황입니다. 이란이 막은 해협을 미국이 거꾸로 막는 것. 한마디로 쌍봉쇄입니다. 봉쇄를 봉쇄하는, 말 그대로 이중봉쇄라는 전무후무한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숫자로 보면 상황이 더 선명해집니다. 전쟁 전에는 하루 135척이 오가던 해협이 이란 봉쇄 이후 4척에서 10척으로 줄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좁아진 길마저 미국이 틀어막겠다고 나선 겁니다. 전 세계 해상 원유 수송의 20%가 지나는 바닷길에 이란과 미국이 양쪽에서 자물쇠를 채운 셈입니다. 그런데 이 작전 시작하자마자 예상치 못한 곳에서 균열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역봉쇄가 시작되자마자 예상치 못한 곳에서 균열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가장 먼저 반응한 건 미국의 최우방 영국이었습니다.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는 BBC 라디오에 나와 공식적으로 불참을 선언합니다. UK is not getting dragged in. 영국은 끌려 들어가지 않겠다는 겁니다. 수십 년간 미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중동 작전을 수행해온 나라입니다. 이라크 전에도 아프간 전에도 함께했던 나라가 이번에는 분명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영국만이 아닙니다. 태평양 건너 호주의 앨버니지 총리도 나섰습니다. 미국으로부터 요청받은 바 없다며 이번 역봉쇄를 유닐래터럴, 즉 미국의 일방적 조치라고 규정했습니다. 공식 불참입니다.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위대 파견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채 안전한 항행이 실제로 달성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원론적 입장만 내놓았습니다. 사실상 거리두기입니다. 영국, 호주, 일본, 미국의 핵심 동맹 세 나라가 나란히 빠진 겁니다. 이렇게 동맹들이 줄줄이 이탈하자 트럼프 대통령은 정면으로 비난에 나섭니다. 일본은 원유의 93%가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한다. 한국은 약 45%다. 그런데 어느 나라도 도와주지 않았다. 호르무즈 해협 덕분에 기름을 실어 나르는 나라들이 정작 뒤에 숨어 있다는 겁니다. 동맹에게 협조를 구하는 게 아니라 공개적으로 압박하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동맹들이 거리를 두는 데는 부조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이란의 봉쇄를 풀겠다며 시작한 작전이 결국 똑같이 해협을 막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워싱턴 포스트 등 미국 내 언론들조차 역봉쇄가 자유항행 원칙과 자기 모순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자유로운 바닷길을 지키겠다던 나라가 스스로 바닷길을 막고 있으니 동맹들이 따라갈 명분이 사라진 겁니다. 영국과 프랑스는 아예 미국을 빼고 독자 노선을 꺼내들었습니다. 호르무즈 항행 자유 복원을 위한 다자 컨퍼런스를 공동 주최하기로 했습니다. 40개국 이상이 참여하는 연합입니다. 미국 없이 따로 길을 찾겠다는 선언이나 다름없습니다. 이란을 고립시키려 했던 미국이 돌아보니 스스로 고립된 겁니다. 이란이 막은 해협을 미국이 거꾸로 막겠다고 했는데 결국 봉쇄하려던 쪽이 되레 봉쇄당하는 아이러니입니다. 동맹들마저 등을 돌린 이 혼란, 그 여파는 지금 우리 경제를 직격하고 있습니다. 동맹들은 이미 답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요? 이 혼란이 벌어지는 동안 한국 경제는 이미 흔들리고 있습니다. 4월 원유 확보량은 평시의 60%인 5천만 배럴에 그쳤습니다. OECD는 올해 한국 성장률 전망을 2.1%에서 1.7%로 내렸는데 주요국 중 가장 큰 하락폭입니다. 외교 선택을 잘못하면 이 숫자가 더 나빠집니다. 영국은 빠지겠다고 선언했고 호주도 일방적 조치라며 거리를 뒀습니다. 일본은 눈치를 보고 있고 영국과 프랑스는 미국 없이 40개국 다자연합을 꾸리고 있습니다. 다들 자기 길을 골랐는데 한국 앞에는 세 갈래 길이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쪽을 골라도 대가가 따릅니다. 첫 번째 선택지는 미국의 역봉쇄에 동참하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한국은 원유의 약 45%가 호르무즈를 통과하는 데 도와주지 않았다고 이름을 거론했습니다. 동맹의 요구에 응하면 당장의 압박은 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 전체 원유 수입의 69%가 중동에서 옵니다. 이란과 수십 년간 쌓아온 에너지 외교가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기름의 70%를 가져오는 지역과 정면으로 대립하겠다는 뜻이니까요. 게다가 워싱턴 포스트조차 역봉쇄가 자유항행 원칙과 모순된다고 분석했습니다. 국제법적으로도 명분이 약한 작전에 이름을 올리는 셈입니다. 두 번째는 영국과 프랑스가 주도하는 다자 노선에 합류하는 겁니다. 역봉쇄에는 반대하되 독자적으로 바닷길을 지키자는 방향입니다. 40개국 이상이 모이는 연합이니 지금 가장 많은 나라가 택한 길이기도 합니다. 국제법적 명분도 있고 중동과의 관계도 지킬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길을 택하면 트럼프의 다음 타깃이 될 수 있습니다. 이미 동맹들의 불참에 분노한 상황에서 한국까지 반대편에 서면 관세 압박이나 방위비 요구가 거세질 각오를 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일본처럼 결정을 미루는 겁니다. 원론적 입장만 내놓으면서 상황을 지켜보는 전략입니다. 당장은 어느 쪽도 자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가 이미
일본 93%, 한국 45%인데 아무도 안 도와준다며 구체적으로 이름을 불렀습니다. 눈치를 본다고 레이더에서 벗어나는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결정을 미루는 것도 결국 하나의 선택이고 그 선택에도 비용이 붙습니다. 한국 정부도 가만히 있지는 않습니다. 정병화 특사를 이란에 직접 보내 억류 선박과 선원 문제를 협의하고 있습니다. 미국도 이란도 아닌 한국만의 길을 찾으려는 움직임입니다. 어느 편에 서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빠져나오느냐가 진짜 질문입니다. 그리고 5월 14일부터 15일까지 예정된 트럼프 시진핑 정상회담이 이 판 전체를 뒤흔들 변수로 남아 있습니다. 이란 원유의 80% 이상을 사가는 중국이 어떤 카드를 꺼내느냐에 따라 한국의 선택지도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참여하면 중동 원유 69%가 흔들리고 빠지면 트럼프의 다음 타깃이 됩니다. 세 갈래길 어디에도 안전한 곳은 없습니다. 정답이 보이지 않는 문제입니다. 정리해보겠습니다. 21시간 마라톤 협상이 결렬되자 역봉쇄가 발동됐고 역봉쇄가 시작되자 영국, 호주, 일본까지 줄줄이 등을 돌렸습니다. 봉쇄하려던 미국이 되레 고립되는 이 도미노 한가운데 한국이 서 있습니다. 미국 편에 서자니 중동산 원유의 숨통이 끊기고 거리를 두자니 트럼프의 다음 타깃이 됩니다. 그리고 시계는 멈춰있지 않습니다. 4월 21일이면 휴전이 만료됩니다. 일주일 안에 첫 번째 변곡점이 옵니다. 5월 14일에서 15일에는 트럼프와 시진핑의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습니다. 중국이 이란에 압력을 넣느냐 마느냐에 따라 판 자체가 뒤집힐 수 있습니다. 영국과 프랑스가 주도하는 40개국 다자 컨퍼런스의 결과에 따라 한국의 선택지도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답은 아직 없습니다. 하지만 영국도, 호주도, 일본도 이미 자기 답을 내놓고 있습니다. 한국도 답을 내야 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댓글로 알려주세요.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립니다.